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더 헌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어디 나라 작품이죠? 덴마크 작품이지. 덴마크 작품. 더 헌트를 하게 된 이유가 스미스가 일단 정했어요. 왜 더 헌트죠? 일단 지금 박스 오피스에 있는 것 중에서 딱히 할 만한 게 보이지가 않았어. 음. 물론 해도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음. 어차피 누구나 하는 그런 영화들 해서 딱히 남는 게 없을 것 같고, 음. 어쨌든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여야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음. 현재 상영작 말고 예전에 상영했던 것들에 좀 눈을 돌려봤는데, 일단 개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아주 막 십몇 년 전 이런 게 아니고 비교적 최근 작품이고 칸 영화제 수상작인데 그 중에서 그렇게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것, 이 방송을 듣고서 한번 보기에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 그러면서도 너무 통속적이거나 얄팍하지 않거나 좀 할 말이 많은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를 골라보니까 이게 더 헌트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지. 저는 나름 괜찮게 봤고 말 그대로 군더더기가 없는 영화라서 괜찮게 봤는데 명주 스타일은 어땠나요? 이게 일단은 이 더 헌트를 골랐다는 데 있어서 전주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주를 생각을 해봅시다. 전주 블라인드 했잖아. 전주에 블라인드를 했어요. 되게 처지는 분위기의 그런 영화였단 말이에요. 이번 주가 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 사실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스미스의 카톡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흐릿하게 봤단 말이야. 진짜 블라인드처럼. 잇몸에다가 마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정신이 멍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며칠이 지났어. 근데 정훈이가 정한 게 뭐지? 생각을 하다가 딱 확인을 해봤어. 카톡을. 더 헌트야. 근데 나도 좋다고 얼굴로 연기하는 배우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그러고선 생각을 한 다음에 다중이야? 나 이거 미쳤었구나. 이거 내가 잊어먹고 있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더 헌트라는 내용 자체가 나도 한번 봤기 때문에 알지. 그리고 유명하다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 왜냐하면은 맞아. 거의 VOD 서비스로 유명하다는 얘기 안 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난 내가 안 했어. 유명하다 이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카톡으로 갔다가 이것들이 또 작당 모의를 둘이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또 이게 작당모이야. 222개 그 내용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당 일일이 또 졸려서 못 받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그게 카톡에 올린 게 무슨 작당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아니 그건 인정해. 요즘 현실 사회에서 보육교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또 시끌시끌한데 맞아. 그런 거라든가 마녀사냥 또 그것도 아주 적합해. 이번에 이태임이랑 예원 사건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여름몰이식 그런 게 아주 딱 맞아. 이런 거 참 좋아. 다 좋긴 한데 이것도 분위기가 처져 아주 그냥. 우리가 좀 처진 거를 전에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밝고 아니면은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좀 역동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를 하나 달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또 처지게 만드냐 이거지.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톡을 우리가 나눴던 걸 보고 있는데 스미스가 아까 왜 이거를 작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스미스가 방금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딱 똑같이 지금 카톡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명주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로 연기하는 아저씨가 좋긴 내가 하지. 그래서 그때 정신이 없었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저도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저는 그때. 너 스미스 진짜 논리적이다. 너 마음대로 해라. 영화 마음대로 정해라. 내가 그래서 이걸 잘못한 거지. 내가 가로 막았었어야 된다는 거지. 명주는 또 다음에 할 영화를 정말, 자기가 뭘 하겠다 이렇게 정말 하고 이거- 끝났어. 야, 그리고 내가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놨어. 혹시 이견 있음? 별로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영화 있다거나. 자, 라고 그때 써놨어, 얘기하라고 내가. 그때. 근데 그리고- 내가 안 게 하루 전날이었어. 이걸 야. 하다가 아니 내가 그러니까 잘못 알았다니까 지금. 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더. 이게 카톡 한 게 화요일이야. 내가 한 목요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 맞아. 나도 그래서 좋은 건 줄 알고 좋은 거였나?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험 공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문득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정훈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본 거야. 이거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내 잘못이 조금은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처진 분위기 싫었으면 너가 먼저 아메리칸 셰프라면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 지가 잘못해놓고서 우리한테 어. 성내고 있어.
듣는 사람이나 야, 거기다가 말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터져요. 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딱 이거지. 우리가 방송을 말아먹고 있는데 자기가 말리지 못했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거예요 바로 참나. 터진 분위기. 아이고 잘못했네 내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또. 아유. 오늘 스미스는 억울하겠네요. 더헌트의 주인공처럼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아무것도 몰린 적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봐. 사생활적으로 애들한테 미리 플롯을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더라고. 그냥 즉석으로 내뱉으니까 좀 이렇게 좀 성화가 되지. 재미가 뭐 지가 잘못해놓고서 지금 뭐 갑자기 즉석이라 그래. 그런 게 이 말도 있어. 안 되는 포장하는 거 봐. 막 던지고 있어. 알아서 하겠지 조절을. 네, 참 야, 넘어가고 있다. 컨텐츠가 없어도 잘 만들어주는 명주입니다. 자, 일단 오늘 다룰 영화는 더 헌트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내에는 그렇게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유수의 상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자, 일단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감독이 토마스 빈터베르그예요. 어떤 감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감독은 한국에는 당연히 뭐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 근데 뭐 이제 덴마크 이쪽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면서 할리우드에서도 좀 활동하고 있는데 할리우드에서 활동 성과는 별로 대단치 않았다고 해. 그래서 최근에 다시 덴마크로 돌아와서 하고 있는 영화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더 헌트. 그리고 이제 이 성과가 좀 인정받아서 다시 할리우드로 복귀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리고 같은 덴마크 감독인 라스 폰 트리에 등과 함께 같이 묶이지.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 작품의 색채도 좀 비슷해. 이 예전에 우리가 그 ним포매니악. ним포매니악 하면서 라스 폰 트리에 대해서 다뤘잖아. 그 트리에가 한 도그마 선언 95에 같이 참여했던 걸로 좀 이름이 나 있지. 그러니까 도그마 선언 95는 그때 얘기했듯이 실험적이고 좀 더 리얼에 가까운 그리고 영화적인 포장 이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는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영화들을 하려는 그런 일련의 시도들을 말하는데 그거를 같이 했던 걸로 미뤄봐서 이 감독의 색채는 좀 짐작이 되겠지. 용주는 이 감독에 대해서 좀 난 잘 몰라.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그 네이버 치면서 9개 영화 정도 만들었다라는 거 나왔는데 나는 잘 몰랐었는데 영화제 쪽에서는 좀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한 번씩 상영을 해줬었대. 회고식으로 해가지고 이 감독의 세계를 한번 체험해보는 기회? 뭐 그런 거를 좀 마련했었다고 그러더라고. 전작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나요? 몇 개 보긴 했는데 사실 더 헌트를 제외하면 셀레브레이션 정도? 이게 그게 98년에 나온 그게 건데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말고는 사실 그냥 그랬어 좀. 내 취향은 그냥 아니었어. 자, 배우 원탑 주인공이죠. 매즈 미켈슨. 어떤 배우인가요? TV 드라마 한니발로 유명하지. 그래서 이름을 좀 그걸로 얻었고. 이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예전에는 선택이란 작품?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 그거로 좀 유명했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악당 역할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조연적인 역할로 비중이 다뤘었는데 내가 예전에 버드맨 하면서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카톡 내용에 얼굴로 연기하는 배우라고 얘기한 거는 얼굴이 분명히 그대로 가거든? 근데 거기 속 안에 악역이랑 선한 거랑 오묘하게 작품 바뀌면서 약간 표정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돼. 이 아저씨는 정말 연기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추천을 많이 해줘서 내가 봤기는 했는데 저번처럼 시대극이고 내가 시대극 취향이 아니라서 위험하지 않나? 그러면서 봤긴 했는데 자기 집에 몹쓸 일이 생기고 영주한테 복수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 중세시대?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찰리 컨트리맨이라고 있었어. 샤이라 라버프 나오고 판타지적인 좀 사랑 이야기를 다룬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조직의 보수격으로 이제 나오는데 진짜 표정 하나 싹 안 바뀌고 폭 때리는데 오늘 다룰 영화에서도 퍽퍽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완전히 막 압도를 하는 거 있지 막 주인공 갖다가 막 압살하면서 니는 여기 왜 왔냐는 듯한 막 그런 거 있잖아. 불량배 같은 뭐 함부로 못하겠는 다가가지 못하겠는 그런 중압감의 포스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배우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하네.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인가 보네. 악역도 맡았었고 선역도 맡았었고 뭐 다양하게 다 한 것 같아. 여러 지적인 영화에서. 역할도 수행하지만 상마초 역할도 할 수 있지. 그 카지노 로얄에서도 나왔잖아 007. 거기에서 인상 깊은 얼굴은 아닌데 그래서 더 다양한 연기를 소화할 수 있나? 그런데 기억에는 남아.
그러니까 오늘 다룬 더 헌트 포스터를 보면은 음. 그 정면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갖다 포스터를 제작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 근데 억울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맞아, 그 맞아. 거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면은 수상을 어떤 걸 했는지 읊어드리겠습니다. 수상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네. 칸 영화제에서 이제 나무주연상 그리고 에큐메니컬 주리상이라고 이제 심사위원 특별상 이런 게 있어. 그런 걸 받았고 그리고 인디 영화상. 이게 인디야? 인디라고 뭐- 쳐야 돼. 아 그래? 독립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어. 뭐 제작비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잖아. 딱 봐도. 예전에 기준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고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로 가서 인기 작품상 관객이 투표한 거야 이거는. 음. 그리고 유럽 영화제에서 각본상, 영국 독립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북유럽 이사회 영화상, 그리고 전미 비평가 협회상 여기서도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 그리고 여성 영화 기자 연합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때렸어. 그러니까 이해 외국어 영화상은 거의 이게 받았지. 아카데미 빼고. 몇 년도 작품이었죠 이게? 개봉은 2012년에 했을 거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정훈이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데 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 개봉을 했어도 이게 조금 준흥행은 했을 것 같아. 좀 우리나라 사회에 좀 맞는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나라에도 이런 삶이 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번에도 만약에 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영화제에서도 뭔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 괜찮은 작품인데 좀 많이 알려지지가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뭐 그래도 3만 명 정도 봤어 한국에서. 외국 독립 영화에서 3만 명이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좀 나름 잘 본 편이지. 자 그러면은 군더더기는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고 자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더 헌트예요. 더 헌트란 제목이 왜 더 헌트라고 지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일단 소재가 사냥이 있지. 음. 사슴 사냥이 있잖아. 그것도 성년식 기념을 하는 이 사냥이 있고 음. 이 사냥이 인간 사냥과 겹쳐지지. 음. 인간 사냥에 대한 내용이잖아. 마녀 사냥. 그 두 가지가 이제 중첩이 되면서 이미지가 호응이 되잖아. 이 주인공의 친구들이 하는 사냥 행위와 더불어 자신도 사냥당한다는 그 헌트의 중의적 의미. 결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사냥이라는 게 굉장히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소재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자, 그 점을 연두하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루카스는 시골 마을의 유치원 교사입니다.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으면서 또 소꿉친구인 테오와 형제와 다름없는 관계이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사입니다. 비록 이혼을 했지만 곧 아들인 마쿠스와 함께 살 예정이고 동료 교사와 연애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유치원 아동이자 친구 테오의 딸인 클라라가 유치원 원장에게 루카스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상상으로 꾸며내면서 점점 그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초반부가 길어 생각보다 한 30분 가까이 돼. 그리고 그 장면들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쾌활하고 낭만적이지. 그 첫인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난데없이 그 친구들이 어. 다 빨개 벗고 막 강물에 뛰어들면서 돈 내기 하고 진짜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뭐 재밌네, 분위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거 자연과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웃과의 경계가 없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주변 배경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주잖아. 자기 말로도 다 하고 자기가 뭐 교사를 하고 있었다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교사를 맡게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전 부인이랑 통화를 하는 장면도 있고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왜 네가 데리고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초반부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겪고 있는 갈등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잘 묘사를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카메라 동선이라든가 그런 거는 일단은 테이크를 좀 오래 가져가려고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카트하고 화자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게 많지. 핸드헬드로 찍은 것 같아. 예전처럼 그냥 걸어가면서 아예 픽스를 시켜놓고 찍었다기보다도 조금은 그 심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 영화에서 보여주는 배경과 주인공이 참 이상적이잖아. 모두가 꿈꾸는 환경이지. 딱. 그치. 한국에서 북유럽 얼마나 좋아해. 스칸디나비아, 복지제도. 아유 복지제도 짱이지.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곳. 그래.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시끄럽지도 않고 봐도 한산하고 그러면서도 현대 문명으로부터 떨어지지도 않고 모두가 꿈꾸는 환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인공 딱 보기에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러면서 애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 애들 막 투정 부리는 것도 이것도 되게 잘 받아주고 막 똥도 닦아줘. 맞아. 그러면서도 내성적이거나 막적이거나 이런 캐릭터라서 사람들하고 사교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야. 친구들하고 맥주 마시면서 가볍게 원샷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런 굉장히 남성적인 캐릭터야. 어디 가서 전혀 왕따 당할 것 같지 않은 캐릭터지. 그런 아주 이상적인 환경과 이상적인 주인공을 주고서 영화가 시작하는 거지. 아예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과 강가에서 뛰노는 장면이 나왔다가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봐주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테오의 딸이라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클라라가 선을 밟고 다니지 않는 버릇이 있나 봐요. 주인공인 루카스가 요즘에도 선을 밟고 다니냐고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후반부에 겹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을 밟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였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별 의미 부여 없이 생각하자면은 그냥 클라라가 좀 강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다 이런 걸 좀 드러내는 소재라고 일단 봤거든. 뭐 애들 어릴 때 그런 거 많잖아. 뭐 횡단보도 줄 선 같은 거 하얀 선 안 밟고 가기고 이런 거. 나도 그런 거 있어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어떤 강박적인 게 애들이 많잖아. 어떤 금기는 절대 깨면 안 되고 남이 이거 시키면 울고 별것도 아닌데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가 인간의 근본에 대한 영화잖아. 그치. 오프닝에서 보여줬던 클라라의 그런 강박적인 태도와 후반부에 보이는 강박적인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안고 가야 될 거다. 뭐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나 일단 추측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끝까지 우리가 그냥 떠안고 가야 되는 본질적인 거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이제 상상력을 얘기를 했는데 클라라라는 아이의 원장도 얘기를 하고 상상력이라는 거를 되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배운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은 심리사회 이론이라는 게 있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0세서부터 노년기까지 쫙 다룬 게 있어. 사회랑 환경이랑 맞는 게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클라라라는 애가 학령 전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6살이란 말이야. 근데 6살이고 상상력이 많은 그리고 이때쯤에는 뭐를 많이 느끼냐 하면은 열등감을 많이 느껴. 열등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을 야기하는 주 단서가 된다고 봐야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클라라가 처음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바뀌어서 어린애니까 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보긴 했지만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좀 깝깝해 그냥. 나도 그런 거는 좀 믿거든. 애들이 이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 저 아저씨 못생겼어요 그러면은 저 아저씨 아 되게 못생겼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야. 정직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열등감이 폭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 캐릭터에 의해 가지고. 서사를 좀 진행시키자면은 네. 클라라라든가 다른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이 루카스가 애들하고 놀고 있던 상황에서 클라라가 딱 뽀뽀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아 이거 안 된다고 다른 남자애한테 하라고 선물도 다른 남자애한테 주고 그러면서 클라라가 상처를 받잖아. 그렇지. 요게 바로 자기가 열등감이지. 편지 준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일 거라고. 널 부셔버리겠어 이거 아니야. 그래서 부셔버리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잠깐 222의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효식이가 일본의 영화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 내가 생각한 것 중에는 보이아라고 작년도에 개봉한 그 신민아 나왔던 배두나랑 저기 아. 김세로 나왔던 그 작품이 있었는데 맞아. 아 물론 여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거기에서도 김세론이 좀 영악하게 복수를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 근데 그런 거라든가 좀 빗대어 봤을 때 아, 애들이 요즘에 더 스마트해지고 있구나. 도이아 같은 경우에 무서움을 조금 느낀 것 같긴 해. 얘기하는 거가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단서를 넌지시 또 던져줘. 그러고서는 전화를 일부러 걸어갖고 그 상황을 연출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전개해 나간단 말이야. 아 이런 거 보면서 그거랑 이게 교차하면서 야 진짜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돼. 이제 무서운 질투입니다. 여기서 뽀뽀라는 소재가 좀 중요한데 이 뽀뽀가 클라라와 루카스만 뽀뽀하는 게 아니야. 루카스하고 나디아 여자친구하고도 뽀뽀를 하고 그럼. 테오하고 루카스도
뽀뽀도 한단 말이야. 서로 술 취해가지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이러면서. 음. 근데 그런 뽀뽀들은 괜찮지만 이 뽀뽀는 안 된다는 거를 그런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게 좀 상징적이었어. 내 데뷔를 괜히 못했다가. 뽀뽀를 넣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이 뽀뽀로 인해서 촉발된 로맨스가 루카스의 일방적인 거절로 깨지고 클라라는 자기 오빠가 야동 보고 있는 거 보고서 그거에 충격 먹어가지고 이거를 믹스해가지고 상상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면서 원장한테 루카스가 나를 범했어요 이런 식의 언지를 줘버리고 그치. 그러면서 일이 완전 꼬여버리지. 아니 그 오빠분들이 제일 미친놈인 것 같아. 그 아이패드 같은 걸로 사진 넘기면서 이거 봐 이러면서 보여주잖아 그거를. 그것도 어처구니 없긴 하잖아. 아 나도 어처구니 없이 보긴 어.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뭐 이제 복선을 주기 위한 하나의 보관이 아니었을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 애들이 이미지를 박아놓으면은 그대로 또 따라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많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상상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뒤에 이야기가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루카스의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본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받는 그렇지. 그러니까 상상력이 된다니까? 진짜 엄청난 효과를 불어일으키는 그렇지. 장면이었지. 어처구니 없긴 깜짝 한데. 놀랐어 그 부분을. 어. 갑자기 사진을 자기 동생한테 그걸 왜 보여주냐고. 깜짝 놀랐네. 하여튼 그런 줄거리가 진행되고 나서 클라라가 원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식으로 상상으로 이제 진술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원장이 주인공인 루카스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전문가가 와서 이제 클라라한테 물어보게 되고 점점 더 확증을 얻게 되고 클라라의 말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진술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유치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테오 역시 루카스를 적대시하게 되고 연인인 나디아 역시도 루카스를 불신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상한 논리로 내가 얘기를 하자면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이제 아는 후배가 유아 교육과를 나왔어요. 근데 얘가 남자야.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배우는데 남자가 2명밖에 없대. 그래갖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가르치려고 이제 애들 좋아하니까 걔가 애들 좋아하니까 그래 너 애들 좋아하나 보구나. 뭐 열심히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습을 나가고 뭐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남자 선생이 왜 이렇게 없느냐 우리나라에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들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쓰지를 않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중반부에 왔을 때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 부분까지 왔을 때 이제 나도 내리속에 이제 팍 꽂힌 거지. 외국도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선생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물론 이 내용이 반전이었다면은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순전히 아이의 상상력만을 믿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크게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을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그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좀 이런 것도 뭐 남녀평등 뭐 그렇게 외치고는 있긴 한데 아니 간호사도 솔직히 좀 힘들면은 남자 간호사도 힘쓰는 사람들이 하고 보육교사 중에서도 물론 애들을 정서적으로 다루는 게 좀 많기야 하겠지만 힘든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체력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남자 보육교사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꼭 이런 것 때문에 또 오해의 소지를 또 현실에서는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의 트롤링이라든가 뭐 상담사의 답정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지. 어떻게 루카스라는 사람이 맺고 있던 이상적인 공간에서 갖고 있던 이상적인 관계들이 박살나가는가 이거잖아.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처절해서 진짜 영화를 보면서 정면으로 좀 응시도 못하겠다고 이거는. 처음에 보여지는 그 이상적인 모습도 있잖아. 뭐 시베리안 허스키 기르고 있고 여자친구도 얼굴도 괜찮고 이혼한 상태지만 아들은 자기한테 올 거고 오히려 좀 적당하잖아. 가정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왕따도 아니고 이랬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있었던 일도 아니고 아예 없었던 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게 사라지는 거잖아. 무가 유를 없애는 거지. 그러면서 친구도 애인도 동료도 이웃도 다 떠나잖아. 심지어 영화 초반부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뽀뽀하던 태호도 너 꺼지라고 이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맞아. 이렇게 갑자기 왕따가 되어가는 상황이 참 너무 날것의 정서라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 감정을. 클라라가 이제 진술을 할 때 전문가가 와서 맨 처음에 성기를 봤니 이랬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그래도 계속 물어보잖아. 답정너지 답정너. 그래도 계속 물어봐. 너 무슨 행위를 당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 불편하다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이것만 얘기해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고개 끄덕이잖아. 그 순간부터 응이라고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해. 어. 내가 느끼기에 그 아이의 심정은 내가 뭔가 큰일을 벌인 것 같은데 빨리 도망쳐야겠다 여기에서 그치. 대충 빨리 대답하고 빨리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 그대로 답정너처럼 계속 몰고 갔다는 느낌도 들고 하얀 액체가 나왔니? 거기서 좀 결정이었던 것 같아. 아니 너무 이거는 이미 틀에 박혀서 그치. 가둬놓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냥감이 잡혔으니까 그치.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이제 얘를 한번 몰이를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 순간이 좀 많이 답답하긴 하더라. 일방적으로 난리잖아.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나라는 깝깝해. 이런 거 질문 같은 것도 학대를 다룬 영화라든가 도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얘기했었던 뭐 도이아라든가 우리가 다뤘던 항공주에서도 이제 뭐 성폭력 같은 거 다루긴 했지만 그런데도 보면은 깝깝하잖아. 딱 보면은 질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차라리 나는 외국 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나는 차라리 더 나았다고 보고 나는 순전히 여자애가 정말 연기를 잘했다고 보는 거지. 물론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효식이가 말한 게 다 맞아. 좀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본인도 분명히 거짓말한 거를 알고 있는데 겁이 난 것 같아. 겁이. 이제 큰일을 벌이긴 했는데 이거 내가 해명하기에는 또 이제 겁이 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인 거 확실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원장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갔더니 저 멀리 떨어져갖고 다가오지 말라고 변태 새끼야 이러니까 이제 주인공은 진짜 말 그대로 피꺼소시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명할 기회도 안 주잖아.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작은 사회의 문제지. 처음에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회처럼 보여졌던 곳이 이렇게 한번 연못에 파문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태세전환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사람을 도태시켜버리잖아. 이거는 정말 그런 유대감이 서로 강하고 공동체적이고 다른 사회로부터 좀 유리된 그런 안정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서 특히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낭만적인 덴마크, 낭만적인 스웨덴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잘 깨주는 장면들이 아니었나. 난 그리고 어느 정도 의도했다고 생각해 이런 걸. 라스폰트리에도 그렇지만 덴마크의 이런 계통의 감독들이 항상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야. 너네가 생각하는 낭만 그거 헛거라고 인생은 고통이야. 이거란 말이야. 그치. 참 잘 보여준 것 같아. 유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환상을 깨주마. 이상적인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우리들만의 왕국 이런 것들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사실 중2병 같을 수 있는데 이걸 중2병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인물과 적절한 반응 등을 통해서 관객이 그거에 이입할 수 있게 만들잖아. 자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주인공이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